안녕하세요.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귀여운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에는 책임감이 따르기 마련이죠. 가정이 잘 유지될 수 있게 서로 노력하고 배신하지 않고 아이도 잘 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양육하고 그런 여러 가지 책임감들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책임을 져버리고 결국 가정을 깨트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남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남편은 저랑 직장 동료였어요. 저보다는 1년 정도 먼저 입사한 선배였습니다. 저와 함께 입사한 동기들은 몇 명 더 있었지만 그 선배는 유독 저한테만 각별하게 굴었어요. 어쩔 때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요. 자기가 제 사수를 자처했고 업무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핑계로 저한테 사적인 연락도 많이 했었습니다. 밥 먹으러 갈 때도 꼭 저를 챙겨서 같이 가자고 하고 저와 있을 때면 저한테 궁금한 것이 많은지 이것저것 질문도 엄청 했죠. 제가 야근을 하게 되면 일부러 와서 먹을거리를 주고 가고 저한테만 커피를 따로 줄 때도 많았어요. 누가 봐도 저를 좋아하는 게 티가 났기 때문에 이미 회사에서는 소문이 다 났죠. 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그런 게 너무 불편했어요. 왜냐면 일단 저는 그 선배에게 큰 관심이 없었기도 하고 또 남자친구가 이미 있었거든요. 제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은 그 선배에게도 여러 번 얘기했었고요. 하지만 제가 남자친구가 있든 말든 그 선배는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았습니다. 회식 때는 술에 취해서 저한테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냐는 소리까지 했으니까요. 그 선배가 하도 적극적으로 저한테 그러니까 주변 회사 동료들도 잘해보라고까지 부추기는 겁니다. 저는 그 선배에게 좀 부담스럽다고 애둘러서 말하기도 했는데 그분은 꼭 그럴 때마다 그냥 사수로서 챙겨주는 것뿐이다. 큰 의미 두지 말라며 또 살짝 발을 뺍니다. 하여튼 좀 불편하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그때 만나던 남친과 성격 차이로 헤어지게 됐어요. 저는 이별의 후유증으로 한동안 좀 힘들었는데 그 선배는 또 그건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더욱 다가와서 저를 더 챙기더라고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속담처럼 마음이 헛헛할 때 그 선배가 옆에서 위로해주고 챙겨주고 또 일적으로도 도움 많이 주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저 역시도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다가오나 싶어서 고맙기도 했고요. 늘 저에게 신경 쓰고 잘하려는 모습이 고마웠던 저는 결국 그 선배와 사귀게 되었어요. 그 선배가 회사의 티는 다 내고 다니는 바람에 회사에서는 비밀 연애는 아니었습니다. 회사 사람들 중 알 사람은 다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연애를 하며 지내오다가 3년 만에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사귀는 동안 저에게 변함없이 잘하려고 노력했고 결혼을 해서도 지금처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희는 회사에 청첩장을 돌렸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에서 허니문 베이비로 지금의 저희 아이가 생겼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 생활을 해보니 남편은 연애 때와는 아주 많이 달랐어요. 소위 물고기 잡고 밥 주냐는 것처럼 남편도 연애 때와는 정반대로 달라졌거든요. 연애 때는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저를 챙겨주고 지극정성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완전 애가 되었습니다.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했으니까요. 집안일은 아예 안 하고 시키면 마지못해 조금 하다가 마는 정도였죠. 그마저도 너무 툴툴대고 엉망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한다는 식으로 더 이상 안 시키게 됐고요. 결국 같은 회사 다니면서 맞벌이를 하는데도 집안일은 온통 제 차지였습니다. 그뿐인가요? 결혼 전에는 데이트도 많이 하고 시간 날 때마다 많이 놀러 다니면서 저와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어쩔 때는 저는 집에서 쉬고 싶은데도 어딜 가자느니 뭘 먹으러 가자느니 귀찮게 굴 정도였죠. 그런데 정작 결혼하고 나니 저와 보내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어디 가자고 해대더니 왜 결혼하니까 그런 게 없어졌냐 따지기도 했는데 남편 하는 말이 이제 한 집에서 같이 있는데 굳이 왜 나가냐입니다. 눈구렁이처럼 실실거리면서 한다는 소리가 괜히 나가면 돈이나 쓰고 피곤하다면서 이렇게 한 집에 같이 있으면 이게 데이트 아니냐 그러는 겁니다. 웃긴 게 그러면서도 친구들은 잘 만나러 다녀요. 술 마시러도 자주 나가고요.
저와는 딱 결혼 그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처럼 결혼하고 나니 예전에 그 열정적으로 저에게 잘하던 남자는 온데간데 사라졌죠. 그런 게 섭섭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아이를 낳고부터 느껴졌습니다. 저는 만삭의 상태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아이를 출산했고 그 후엔 육아휴직을 썼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는 태어날 때도 미숙아로 태어나서 좀 작은 편이었고 그만큼 몸도 좀 약한 편이었습니다. 아이가 몸이 약하고 갓난아기 때부터 병치레가 잦다 보니 제가 신경 써야 될 것도 많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육아에까지도 아예 나몰라라 하는 성격이었기에 그 모든 것은 다 제 할 일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이 가졌을 때만 해도 너무 좋아하고 아이한테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그런 소리를 잘했었어요. 그래서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이를 막상 낳고 나서는 도리어 시큰둥했습니다. 육아하는 게 신경 쓸 것도 많고 귀찮은 일 투성이다 보니 입으로만 우리 아이 그러고 실질적인 도움은 전혀 없었던 거죠. 귀엽다고 뽀뽀나 할 줄 알았지 기저귀 하나 갈 줄 모르고 애 목욕 한번 시켜본 적이 없으니까요. 저는 그때쯤 육아에도 너무 지쳐 있었고 가정은 등한시하는 남편의 태도에도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됐죠. 사귀는 동안에도 어느 정도는 이기적이고 자기 감정이나 마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애초에 사귄 것 자체도 남편의 의지가 강했고요. 하지만 그때는 마냥 저를 많이 좋아하고 또 적극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거보다 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저 본인 감정이 제일 중요한 데다 제가 그 마음을 안 받아주니 일종의 오기처럼 저한테 집착한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좋다고 막 쫓아다닐 때 저는 분명 남자친구도 이미 있고 선배에게 마음이 없다고 확실히 말했었는데도 제 의사나 마음은 고려하지도 않고 끝까지 저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왔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사귀게 되었지만요. 본인 마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기적인 면도 많구나 그런 건 저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고 보니 그런 부분들이 제 생각보다 더 심하더라고요. 남편은 결혼을 했다고 해서 본인이 그전까지 누려오던 자유로운 생활이나 개인 시간 등은 전혀 포기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저 아이를 보면서 가끔 귀여워할 줄이나 알지 성가시고 귀찮은 건 아예 안 하려고 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집안일도 독박, 육아도 독박인 상태였어요. 그나마 육아휴직 땐 제가 집에 있고 아이를 전적으로 돌볼 수 있으니 괜찮았죠. 하지만 복직기간이 다가오면서 저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더라고요. 원래 제 계획은 1년간의 육아휴직이 끝나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복직을 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아이가 그럴 만한 상태가 안 됐거든요. 워낙 자주 아프고 몸이 약하다 보니 또래보다 작고 느린 데다 또 언제 아플지 모르니까 아이를 마냥 어린이집에 맡겨놓을 수가 없었죠. 저희 아이는 특히 고열이 자주 나는 편이었는데요. 문제는 열이 나면 열성경련이 올 때도 종종 있다는 거였죠. 열성경련이라는 게 아이 뇌에 치명적일 수도 있다 보니 아찔한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국 남편과 제 복직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눴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그냥 어린이집 맡기고 저보고 복직하라고 했어요. 제가 벌어오는 돈이 아쉬우니까요. 하지만 제가 아이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남편과 번갈아서 연차나 반차를 써야 될 거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건 싫다면서 그냥 저보고 퇴사하고 전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게 낫겠다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지는 지 시간 빼서 아이 돌보기 싫다 이거죠. 그 와중에 진짜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는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저는 결국 퇴사를 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은 2돌쯤에 보내기로 하고 그 후에도 가정보육을 계속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 모든 일과는 아이 위주로 돌아가야 했어요. 어린이집에 안 보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아이 곁에서 떠날 수가 없었죠. 가끔은 저도 다시 사회생활도 하고 싶고 자유롭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클 때까진 나도 좀 참자 생각하며 아이에게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있든 없든 본인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다녔어요. 주말에 낚시도 하러 가고 퇴근 후에 술 마시러도 잘 가고요. 집에서는 잠만 자거나 게임하고 집안일이나 육아에는 손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제 퇴사하고 아이 주부가 되다 보니까 더 아무렇지 않게 부려먹더라고요. 한 번은 아이가 아파서 제가 간호한다고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정신이 없었는데 남편은 그 와중에 자기 밥은 왜 안 차려주냐고 배고프다고 볼멘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애 아파서 발 동동하는 모습 안 보이냐고 했더니 그래도 밥은 차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며 그게 제 할 일 아니냐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런 여러 모습들을 겪으며 저는 남편에게 빠르게 지쳐갔어요. 내가 집 앞 차려주고 애 키워주려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갈수록 저를 대놓고 밥순이 취급하는 게 눈에 보였으니까요. 그 와중에 남편은 둘째 가지자는 어이없는 소리까지 했고 저는 그럴 생각 없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위해서라도 형제는 필요하다며 저보고 이기적이라는 소리까지 했어요. 지는 힘 하나 안 들이고 자식 생기는 거니 쉽게 말하는 거겠죠. 남편과 저는 그 일로 싸워서 한동안은 냉전 상태로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는 남편에게 넌덜머리가 나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제 결혼 생활에 아주 결정적인 일이 생기고 말았죠. 아이가 자고 일어났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길래 열을 재봤거든요. 그런데 또 열이 슬슬 나려는 겁니다. 열이 확 오르지는 않아서 일단 두고 보고 있었지만 언제 열이 오를지 몰라 걱정이 되었죠. 저는 화장실에서 면도를 하는 남편에게 다가가 민성이가 열이 확 오를 수도 있으니 차키는 오늘 좀 놓고 가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급하게 병원에 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 집은 바로 앞에 지하철이 있고 회사는 지하철로 5개역만 가면 되거든요. 남편도 평소에는 차 막힌다고 자차와 대중교통을 번갈아서 이용하는 편이었고요. 반면 아이 병원은 차로 10분 정도 걸리는데 걸어서 가면 꽤 거리가 있었죠. 게다가 그때는 겨울이다 보니 괜히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가다가 상태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었고요. 아이 열이 더 오르면 바로 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제 말에 남편도 건성으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출근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아이의 열을 재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생각과 달리 점차 열도 떨어지고 괜찮은 듯 했습니다. 다행이다 싶었죠. 그런데 두어 시간 뒤 집안일을 좀 하고 와보니 아이가 축 늘어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 열을 재보니 다시 열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상당히 높이요. 저는 빨리 병원에 가야겠다 싶었습니다. 보통의 아이라면 해열제를 먹이면 되겠지만 저희 아이는 열성 경련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고열이 나면 빨리 병원에 가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옷을 갈아입는데 아이가 그 와중에 갑자기 코피를 쏟는 겁니다. 코피 쏟는 건 처음 봐서 저도 너무 멘붕이 왔죠. 저는 놀래서 우는 아이를 달래며 얼른 병원부터 가자고 했습니다. 코피까지 보니까 저 역시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아이 앞에선 최대한 내색하지 않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차키를 찾으러 갔는데 차키가 안 보이는 겁니다. 항상 같은 서랍장 위에 올려두거든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제가 분명 남편에게 들고 가지 말랬는데 차키를 들고 간 모양이었죠. 아이는 엉엉 울고 있고 저는 당황스러운 기분으로 남편에게 급히 전화를 했습니다. 3통이나 연달아 했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저는 결국 급하게 어플을 켜서 택시를 부르려고 했는데 병원까지의 거리가 10분 정도로 짧아서 그런지 아니면 그날이 너무 추워서 그런지 택시가 안 잡히는 데다 잡은 택시도 자꾸 취소가 되는 겁니다. 저는 발을 동동 굴렀죠. 아이는 아프다고 자지러지게 우는데 저러다가 또 열성 경련이 오는 게 아닐까 초조하더라고요. 저는 급하게 언니에게 연락을 했어요. 언니는 좀 떨어진 옆 동네에 사는데 제 연락을 받고 바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이를 달래면서 기다리고 있다 보니 언니가 차를 급하게 몰고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언니 차를 타고 곧바로 병원으로 갔어요. 가서 독감, 코로나 검사 다 진행하고 엑스레이 찍고 피 검사하고 수액과 해열제 달고 정말 정신이 없었죠. 아이는 피검사 염증 수치가 높고 기관지염이 심한 편이라서 바로 입원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신없는 시간을 보낸 후 수액 달고 자고 있는 아이 옆에서 겨우 한숨을 돌렸습니다. 언니는 조카들 학교 시간이 됐다고 먼저 떠났고요. 그렇게 잠든 아이를 안쓰러운 마음으로 지켜보는데 그제야 남편이 전화가 온 겁니다. 제가 전화를 하고서도 몇 시간이 지났을 때였죠. 그걸 보는데 얼마나 화가 나던지.
뭔 전화를 여러 번 했어? 당신 차 들고 갔어? 춥잖아. 그리고 오늘 일 때문에도 차 들고 갔어야 했어.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저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민성이 아프다고 병원 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차 놓고 가라고 했지. 안 되면 안 된다고 미리 말을 하던가. 언제? 면도할 때. 전기 면도기 소리 때문에 들리냐? 당신 입으로 알겠다며. 지금 민성이 입원했어. 아침에 39.6도까지 오르고 코피까지 쏟았거든? 택시도 안 잡히고 언니가 겨우 데려다 줬어. 또 민성이 걔는 누굴 닮아 그렇게 골골대냐? 난 안 그랬는데. 지금 그게 말이야? 애 아프다는데 걱정도 안 돼? 걱정되지. 왜 안 되겠어. 근데 뭐 민성이가 아픈 게 하루 이틀이야? 그러다가 또 입원하고 나면 낫겠지. 뭐라고? 여튼 나 바빠서 끊을게. 혹시 입원한 거면 당신도 또 며칠 못 들어오겠네. 그래. 밥은 내가 알아서 먹어야겠네. 알았어 그럼. 민성이 잘 돌봐주고. 남편은 그러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아무리 아이가 자주 아픈 편이라 해도 자기 자식인데 이렇게 무심하나 싶어서 화딱지가 나고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저는 자는 아이 놔두고 병원 계단에 가서 혼자 펑펑 울었습니다. 병원에는 아빠들이 아이 데리고 오는 경우도 많은데 아이가 아프다면 만사 제쳐두고 달려오는 아빠들도 많은데 나는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내가 힘들 때도 아이가 아플 때도 남편은 남일처럼 구는 게 말도 못하게 섭섭하더군요. 그렇게 계단에 쭈그려 앉아 울던 저는 마음을 겨우 진정했습니다. 일 때문에 차도 들고 갔다는데 어쩌겠나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죠. 그런데 그 후에 저는 진짜 우라통이 터질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퇴원 후 집안일을 하다가 남편 겉옷 호주머니에서 웬 영수증을 발견했는데 뜬금없이 강릉 쪽 카페 영수증인 겁니다. 게다가 계산된 건 커피 2잔이었죠. 저는 황당한 얼굴로 도대체 어디 간 건가 날짜를 봤는데 날짜가 아이가 아파서 제가 발 동동하던 그날 그 시간이더군요. 저한테는 일한다고 했는데 강릉은 왜 갔을까 싶었어요. 그 영수증을 가만 보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밤 남편도 아이도 다 잠들었을 때 몰래 지하주차장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남편 블랙박스에 칩을 꺼내 확인을 했죠. 그날 날짜로 녹화된 파일을 열어봤는데 남편 놈 콧노래 부르면서 회사가 아니라 엉뚱한 빌라 단지로 가는 게 찍혔더라고요. 거기서 주차해놓고 누군가에게 전화하면서 도착했으니 내려오라며. 그리고 잠시 후 어떤 여자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진짜 바람 피웠구나. 나는 아픈 아이랑 발 동동하고 있을 무렵 이 자식은 바람 피고 있었구나. 배신감에 온몸이 떨리고 치가 떨렸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신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했는데 대화를 들어보니 그 여자도 같은 회사에 다니는 것 같았어요. 우리 같이 연차 써서 티나는 건 아니겠지? 그런 소리도 하고 회사 사람들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회사는 저도 다녔던 회사니까 회사 사람이라면 제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건데 여자의 목소리는 좀 낯설었습니다.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그 여자가 제잘거리는 도중에 제 전화가 왔던 것 같은데 남편은 전화를 일부러 안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때 차키가 없어서 전화를 3통이나 했는데 그 여자랑 있으니까 일부러 안 받은 거였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여자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화 혹시 연수? 안 받아도 돼? 계속 하는데. 안 받아도 돼. 근데 연수한테 내 얘기 따로 안 했지? 당연히 안 했지. 그래, 하지 마. 그 여자는 제 이름도 잘 알더라고요. 도대체 회사 사람 중 누굴까 싶었죠. 회사 사람이라면 저와 남편이 결혼한 걸 모를 수가 없었는데 도대체 누가 이렇게 대놓고 내 남편하고 바람을 피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남편 차는 바다 근처에 도착했는데 주차 공간이 좁은지 그 여자가 먼저 내려서 차 앞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순간 저는 블랙박스에 찍힌 그 여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몹시 놀랐죠. 그 여자는 제 대학 동창인 최성희였거든요. 학교 다닐 때 친했던 사이는 아니고 이름만 서로 아는 사이였습니다. 최성희는 대학교 때부터 워낙 유명 인사이기도 해서 모를 수가 없었어요. 뭘로 유명했냐고요? 학교를 뒤집어 놓은 스캔들로 유명했습니다. 하여튼 그 최성희가 뜬금없이 블랙박스에 찍혀 있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여기서 최성희를 다시 볼까 싶어서 얼떨떨하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잠시 후 차에서 남편도 내렸고 두 사람은 팔짱까지 끼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그 후에는 또 어떤 음식점에 주차하는 것도 찍혔고 마지막으로 모텔 같은 곳에 주차하는 것까지도 찍혔습니다. 지 새끼는 고열로 코피 쏟고 와이프는 발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이 인간은 일한다고 거짓말해놓고 외간 여자 놀러가고 모텔까지. 저는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다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도저히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죠. 저는 그날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심정으로 밤을 꼬박 지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음날 회사 다닐 때 친하게 지냈던 동기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 화요일에 우리 남편 혹시 연차였느냐 물어보니까 그랬던 것 같다고, 집에는 회사 간다고 했느냐며 대묻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다 얘기해준다고 하면서 혹시나 그만두고 최성이라는 여자가 회사에 입사했느냐 물었습니다. 제가 그만두고 얼마 뒤에 정규직 말고 계약직을 채용했는데 그때 최성이가 입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걔를 이런 식으로 다시 볼까 싶어서 헛웃음만 났죠. 동료는 안 그래도 성희 씨가 연수 씨랑 같은 대학교 나왔다고 하던데 학교 다닐 때 잘 아는 사이였느냐 묻더군요. 같은 학교 동기는 맞는데 걔 졸업은 안 했어요. 2학년 때 자퇴했거든요. 네? 자퇴를 했다고요? 아니에요. 졸업했다고 했는데. 졸업할 수가 없었어요. 걔 상황이. 걔 자퇴한 건 확실해요. 입사할 때 졸업증명서도 받았나요? 당연히 그랬겠죠. 졸업을 안 했는데 졸업증명서는 있다니 참 희한하네. 어쨌든 고마워요. 조만간 내가 다시 연락할게요. 연수 씨 무슨 일 있어요? 임대리님이랑 문제 있어요? 네, 좀 문제가 많네요. 다음에 전화할게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퇴사하고 나서 최성희가 저희 회사 들어왔고 그 후 제 남편하고 눈이 맞았다니 참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일이었죠. 그리고 최성희가 자퇴한 건 그 당시 학교 다니던 친구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는 버젓이 졸업했다 그러고 졸업 증명서까지 냈다니 얘 도대체 뭘까 싶었죠. 어쨌든 저는 쓰레기만도 못한 남편 놈과 진짜 끝을 내야겠다 싶었습니다. 살고 있는 신혼집도 어차피 저희 부모님 명의의 집이었고 남편은 해온 것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월급은 벌어왔지만 그 외에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제대로 역할한 것도 없고 당장 끝을 낸다 생각해도 아쉬울 게 하나도 없었죠.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그 블랙박스에는 모텔에 주차하는 것까지 다 찍혔으니까요. 저는 무조건 이혼은 할 건데 그냥 순순히는 못 해주겠다. 다 까발리고 갈라서야겠다 결심을 했죠. 그렇게 저는 이혼 서류를 준비해왔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너 바람 피는 거 알고 있다. 상대 여자도 알고 있다. 와이프보다 자식보다도 그 여자가 더 중요하면 보내줄 테니 얼마든지 가라고 말이죠. 남편도 제가 알고 있었다 하니 놀라더군요. 하지만 남편도 곧이어 알겠다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자기도 그 여자 많이 좋아하고 그 여자가 진짜 인연 같다고 하면서요. 남편에 대한 만정이 다 떨어져 있고 질릴 대로 질린 상태였지만 그래도 그 말을 들으니 괴롭더라고요. 저는 협의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적고 깔끔하게 이혼하자고. 아이는 내가 키울 거고 친권도 내가 가진다. 양육비도 필요 없으니 나중에라도 아이에 대한 권리 행사할 생각 말라고요. 남편은 한참이나 말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자기한테 더 좋을지 머리 굴리는 것 같았죠. 저는 보내줄 때 가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네 진짜 인연 같으면 그 여자랑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이죠. 그리고 살고 있는 이 집은 어차피 우리 부모님 거니까 네 몸만 나가라고요. 양가 부모님께는 각자 말씀드리자고 했고요. 남편은 한 번 빠지면 물불 가리지 않는 성격답게 쉽게 가정을 포기하고 그 여자를 선택하더라고요. 알겠다고 이혼 서류 작성했고 짐도 쌌습니다. 그 여자한테 간다고 하면서요. 저보고 미안했느니 어쩌느니 하길래 그딴 소리도 듣고 싶지 않고 그냥 빨리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했죠. 저는 남편이 적은 이혼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숙려기간 진행되는 동안 변호사 상담을 하고 상간소송도 진행을 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소장을 회사로 보내기로 했어요. 또 월급 가압류도 미리 신청할 수 있다기에 가압류도 신청했습니다.
변호사 상담에 의하면 회사에 임금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데 그러면 회사에 먼저 채권 가압류 사실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더군요. 한마디로 회사의 압류 사실이 통지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구태여 전 회사 동료들에게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회사에 두 사람의 상간소송에 대해 알릴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진행을 했고 뒤늦게 소장을 받은 남편은 난리가 났어요. 깔끔하게 헤어지자고 해놓고 왜 이제 와서 이런 소장을 보내느냐고요. 저는 코웃음 쳤죠. 깔끔하게 헤어지는 건 헤어지는 거고 소송은 별개라고. 가정 놔두고 바람 펴놓고 아무 일도 없길 바랬느냐 말이죠. 남편은 가압류 때문에 회사 사람들도 다 알게 되었다면서 도리어 저 고소한다고 난리치는데 내가 직접 알린 것도 없는데 무슨 수로 고소를 할 거냐고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취하하라고 쌩 난리를 치더니 그 후에는 잘못했다고 그러고 나중에는 하다하다 제 탓까지 하더라고요. 애초에 최성희가 저랑 대학 동기라고 해서 친해진 거였다면서 시작은 저 때문에 친해진 거래요. 이게 말이 되나요? 두년 놈이 좋다고 눈 맞아서 바람 펴놓고 가만히 있던 저 때문에 친해진 거라는 변명이라뇨. 채성이랑 나랑 대학 동기였던 게 너한테는 외도의 핑계가 돼? 너는 네가 말하면서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어쨌든 당신이랑 같은 학교 졸업했다 하니까 나도 반갑잖아. 그래서 좀 친하게 지내다가 가까워졌고 그러다 실수한 것뿐이야. 실수는 개뿔. 놔주니까 좋다고 가겠다며. 걔가 진짜 네 인연 같다며. 얼마든지 가. 대신 위자료는 내놔야지. 그것도 안 하려고 했어? 참, 그리고 나 걔랑 같은 학교 졸업한 적 없어. 걔는 중간에 자퇴를 했는데 뭔 졸업이야. 제 말에 남편도 잠시 말이 없더라고요. 잠깐만, 그게 뭔 소리야? 안 그래도 내가 밥 주인님한테 얘기 듣고 너무 황당하더라. 걔 학교 자퇴했었어. 근데 졸업증명서도 냈다며? 자퇴를 했다고? 성희가? 그래. 그것도 평범한 이유로 자퇴한 줄 아니? 그럼 뭐 때문에 했는데? 내가 그걸 왜 얘기해줘. 너랑 아주 천생연분인데 잘 지내봐. 왜 자퇴한 건데? 얘기해줘. 직접 물어봐. 네 사랑스러운 애인한테.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또 전화가 와서 궁금하니까 제발 말 좀 해달라더군요. 하도 애원하길래 얘기해줬습니다. 그래, 그럼 얘기해줄게. 채성이 학교 다닐 때 유명했어. 낮에는 학교 다니고 밤에는 술집 다닌다고 학부에 소문이 파다 했지. 뭐? 술집? 그래. 우리 학부생 중에 그거 모르는 사람 없었을걸? 걔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잘만 학교 다니더라. 근데 하루는 강의실로 전공교수 와이프가 들이닥쳤어. 채성이 찾으러 왔더라. 알고 보니 채성이가 전공교수랑 바람을 피웠대. 그 술집에서 처음 만났고 나중에 따로 밖에서도 만난 거지. 뭐라고? 그 와이프가 학교 찾아오고 난 뒤 그 일로 학교 완전 뒤집어졌었어. 채성이 걔 그 후에 학교 휴학했고 나중에 자퇴했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 사건이 있었는데 걔 자퇴한 걸 모르는 동기가 있겠어? 그게 진짜 성희 이야기라고? 그래. 네가 처자식 내팽개치고 푹 빠져있는 그 채성이가 그런 애라고. 왕년에 술집에서도 잘 나가는 에이스였다니까. 남자 꼬시는 재주는 탁월하겠네. 근데 걔도 참 대단해. 그런 일 하다가 어떻게 정리하고 그냥 일반 회사에 들어갈 생각을 다 했대? 물론 그냥은 못 들어가니까 졸업했다고 뻥까지 쳤겠지만. 말도 안 돼.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네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내 할 바 아니고 소송 답변서나 똑바로 적어서 보내. 질질 끌지 말고.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에 시어머니까지 전화와서 갑자기 이혼한다더니 이제는 소송까지 하느냐며 도리어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며느리 될 사람 이야기라고 채성이 얘기 다시 해드렸습니다. 듣던 어머니 완전 기함하시고요. 자기 자식이 아프든지 말든지 거짓말하고 애인이랑 놀러가는 게 더 중요한 어머님 아들이나 그 어린 나이부터 술집 다니고 교수랑 바람나서 자퇴까지 한 그 여자나 너무 잘 어울리는 한 쌍의 커플이라고. 아들 꼭 두 번째 결혼도 시키시라 말씀드리고 전화 끊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상간소송 진행했고 증거가 확실한 편이다 보니 결국 제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직장 동료에게 들어보니 제 얘기 듣고 채성이 그 여자 졸업증명서 확인했는데 위조 졸업증명서 맞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도 그 여자 상대로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죄 혐의로 신고했다고 하고요. 그 여자는 경찰 조사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대학교 때부터 내일 없이 막 사는 애라고 생각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러고 산다 생각하니 참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생각 없이 사니까 대학 동기 남편하고도 대놓고 바람을 피웠겠지만요. 남편 놈은 회사의 소문이 다 났음에도 끝까지 버티고 퇴사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천성이 뻔뻔하다 보니 두꺼운 낯짝으로 버티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사내 불륜에다가 최성희의 사문서 위조건 때문에도 회사가 발칵 뒤집어지는 바람에 상사들한테는 제대로 찍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못 버티면 지가 먼저 그만두겠죠. 남편은 소송 중에도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런 더러운 여자랑은 끝을 냈다며 한 번만 봐달라, 자기는 앞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나겠다느니 개소리를 늘어놓았는데요. 저는 그냥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왜 웃어? 네 입에서 더럽다는 소리 나오니까 너무 웃겨서. 내 입장에서 네가 더 더러운 인간 아니겠어? 뭐라고? 그렇게 나 좋다고 질릴 정도로 매달릴 땐 언제고, 결혼하고 나서 완전 나 몰라라. 자식이고 가정이고 관심도 없었지? 채성이가 내 동기라서 반가운 마음에 친해졌다고? 웃기지 마. 너는 그저 어떤 여자든지 나 배신하고 만날 준비가 되어 있던 인간이야. 그게 공교롭게 채성이가 됐던 것 뿐이지. 왜냐고? 채성이랑 너랑 결이 딱 맞으니까. 헤어지기는 왜 헤어져? 둘이서 결혼하고 같이 살아. 너무 잘 어울리는데 왜? 그리고 나하고 우리 민성이한테는 이제 신경 꺼.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나 혼자 민성이 잘 키우면서 보란듯이 살 거거든.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신혼집은 남편 놈이 또 찾아올 수도 있으니 차라리 전세 주라고 하길래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정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구해서 거기에서 아이와 지냈고요. 아이가 조금 크고 지금보다 덜 아프게 되면 그땐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도 다시 일을 할 생각이에요.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있음에도 내내 외롭고 서글펐는데 차라리 혼자가 되니까 속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남편 놈 따위는 새카맣게 지워버리고 씩씩하게 제 아이 잘 키우면서 살려고 해요. 저의 새로 시작된 앞날을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